불길 속에서 죽은 자가 비명을 질렀다. 강원도 원주의 작은 화장장. 모든 조문객이 떠난 새벽, 불길이 타오르던 화장로 안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분명히 죽은 사람이 살아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장 직원들은 얼어붙었고 무겁게 열린 화장로 속엔 검게 그을린 관 안에서 약사 김영수가 생명을 부여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사망 판정을 받고 이미 장례 절차까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죽음 뒤에는 아들, 보험 설계사, 그리고 한 의사의 소름 끼치는 음모가 얽혀 있었고 살해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숨 쉴 틈 없는 반전,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강원도 원주의 작은 화장장에 한겨울 새벽이 칼날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서리발이 거미줄처럼 얼어붙은 창문 너머로 달빛은 차가운 메스처럼 적막한 복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이미 모두 떠났고 화장장은 죽음의 입김만이 맴도는 무덤같이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화장 준비하겠습니다. 화장장 직원의 메마른 목소리가 정막을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습니다. 까만 오칠을 한 듯 검은 관 하나가 기계 소리와 함께 느릿느릿 화장로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관 위에 놓인 국화 한 송이가 마지막으로 절망적으로 흔들리다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화장로 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고 이내 불꽃이 맹렬하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제발 누구 없어요. 화염이 휘몰아치는 화장로 안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지옥의 문을 두드리듯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살아있는 사람의 절규였습니다. 화장장 직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쏙 빠졌습니다. 한 직원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소리는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모든 감각이 화장로에서 들려오는 그 처절한 비명에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긴급 정지. 당장 화장로 열어. 선임 직원의 다급한 외침에 다른 직원이 온몸을 떨며 비상정지 버튼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화장장 내부를 피의 색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화장로의 불길이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고통으로 찢어지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직원들의 손은 겨울보다 더 차갑게 떨렸습니다. 화장로 문을 열자 검게 그을리고 부분적으로 녹아내린 관이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모습을 드러냈고 그 속에서는 여전히 희미하지만 단호한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 관 속 인물은 마을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김영수 약사였습니다. 어제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모든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며 화장장 직원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편처럼 부서졌습니다. 화장로에서 사람이 살아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발. 경고음이 화장장 내부에 괴성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경찰에 다급히 연락했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독가스처럼 순식간에 화장장을 뒤덮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한 충격과 경악이 얼음장처럼 깔렸고 공기는 충격으로 응고된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화장로에서 관을 꺼내는 과정은 영원이라는 시간의 지옥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의 손은 오한처럼 멈추지 않고 떨렸고 이마에서는 공포의 식은땀이 핏방울처럼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부분적으로 녹아내린 관이 완전히 밖으로 나오자 구급대원들이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김영수의 희미하지만 끈질긴 숨소리가 죽음을 거부하듯 들려왔습니다. 그의 얼굴과 손은 화염에 심하게 대여 붉은 물집이 잡히고 살점이 드러날 정도로 부풀어 올라 있었지만 그는 기적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생명의 가느다란 실이 아직도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이건 악몽이야. 구급대원이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중증 화상이에요.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이송하지 않으면 2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구급대는 김영수를 마치 유리 인형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어 원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는 동안 화장장에 남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철판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몽 같은 일이, 사망 진단서도 있었는데 화장장 관리자가 종이 한 장이 무거운 바위처럼 느껴지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분명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고 의사의 서명과 날인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주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그의 20년 경력 동안 이런 끔찍한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망 진단은 누가 했습니까? 주 형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주 세민병원 박민석 의사요. 관리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받아들며 깊은 주름이 패인 미간을 더욱 찌푸렸습니다. 그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연락 가능한 유족은 누구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김준호라고. 서울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형사가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화장장 CBC, TV 영상을도 전부 확보해야겠습니다. 화장장 밖으로 나온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파트너에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경찰 생활했지만 이런 악몽 같은 케이스는 처음이야. 도대체 어떤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뉴스는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화장로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 죽은 줄 알았던 약사, 화장 도중 기적적 생還. 언론은 앞다투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원주 시민들은 공포에 질린 채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가 입원한 병원 앞에는 피라냐처럼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든 이 기이한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더 깊고 어두운 인간의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김영수의 비명은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원주대병원 중환자실 앞, 번쩍이는 뉴스카메라의 플래시가 번개처럼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검은색 고급 수입 승용차 한 대가 스파크를 일으키며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 완벽하게 다린 맞춤 정장을 입은 김준호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 생사의 갈림길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짜증스러운 기색마저 역력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주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준호는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의 아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형사는 잠시 준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화장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기쁨이나 놀라움보다는 어딘가 불편해하는 표정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화장 도중 살아계신 것이 발견되셨습니다. 현재 심각한 화상을 입으시고 의식불명 상태십니다. 생명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준호는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형사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행정 절차를 먼저 걱정하는 아들이라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단은 의사를 만나보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형사가 빙판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김영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극도로 높고 심장 기능도 불안정하여 언제든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간간히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아버지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상세한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가능할까요? 준호가 서류 가방에서 펜을 꺼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의사와 형사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병실을 나온 후 주 형사는 곧바로 팀에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준호에 대한 철저한 배경 조사에 특히 최근 아버지 명의로 든 보험이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이 사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아. 다음 날 조사 결과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김영수는 불과 6개월 전에 5억 원짜리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유일한 수익자는 아들 준호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보험 가입을 주선한 설계사 최태석이 최근 몇 년간 유사한 패턴의 고액 보험 계약을 여러 건 성사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자들 중 상당수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박민석 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의사의 진료 기록과 김영수의 실제 건강 상태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가벼운 고혈압 외에는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었고 화장되기 불과 이틀 전까지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동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증언이 속속 나왔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악몽의 그림을 완성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액 보험금, 의심스러운 사망 진단서,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담담한 아들의 태도. 모든 의심의 화살은 김준호를 향해 날카롭게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수수께끼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김영수가 화장로의 지옥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김영수를 죽은 것처럼 속였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이었을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김영수의 처절한 비명은 누군가의 완벽하게 계획된 악행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 형사는 이틀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달고 있는 커피 한 잔을 신경질적으로 들이켰습니다. 까맣게 탄 커피는 그의 목구멍을 쓰라리게 타고 내려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여놓은 증거판은 복잡한 거미줄처럼 화살표와 메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르는 붉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김준호,
그리고 보험 설계사 최태석, 주 형사님, 김영수의 최근 2년간 의료 기록 모두 가져왔습니다. 젊은 형사가 서류 더미를 품에 안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주 형사는 파일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페이지를 광분하듯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사납게 번뜩였고 마침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쳐 커피잔이 엎어져 검은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 의료 기록에 따르면 김영수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심장마비는커녕 감기 한 번 제대로 걸린 적도 없었다고.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 그런데 박민석 의사는 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 진단을 내린 걸까요? 주 형사는 고개를 들어 벽에 붙은 박민석의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악마적 연결고리를 발견했어. 박민석 의사와 설계사 최태석, 이 두 사람은 의대 동창생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주 형사는 새로 입수한 자료를 들어올렸습니다. 은행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최태석의 계좌에서 박민석에게 지난 3년간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어. 사망 진단이 있을 때마다 정확히 5천만 원씩. 사무실에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 형사는 계속해서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최태석은 지난 3년간 5건의 유사한 고액보험 계약을 성사시켰어. 그중 3건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됐지. 그리고 모든 사망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가 바로 박민석이야. 우린 지금 연쇄 살인범들을 쫓고 있는 거야. 수사팀은 즉각 박민석 의사의 자택과 병원을 급습했습니다. 체포된 박민석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며 발버둥쳤지만 밤새 진행된 강도 높은 조사 앞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는 악마예요. 내가 거절하면 내 가족에게. 공포에 질린 박민석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최태석과의 유착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조직적인 보험 사기를 수년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획이 달랐습니다. 김영수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주 형사가 냉철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태석이 평소보다 2배 큰 금액을 제안했어요. 김영수에게는 특별한 약을, 테트로도톡신과 다른 신경 억제제가 혼합된 약을 투여했습니다. 깊은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해서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요. 맥박, 호흡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요. 48시간 후면 약효가 사라져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화장이 끝나고 주 형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부러지는 소리가 조용한 신문실에 총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화장시키려 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살인이 아니라 고문이요. 악마적인 살인이에요. 그건 제가 몰랐어요. 약은 최태석이 가져왔고 저는 단지. 박민석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럼 김준호는 이 악마적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최태석이 모든 일을 주선했어요. 저는 김준호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태석은 김준호가 완벽한 계획에 합의했다고 말했어요. 조사팀은 즉시 최태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김준호와 주고받은 수십 개의 이메일과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아버지의 고액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주면 추가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살인 모의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기적처럼 김영수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불명이었지만 활력 징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긴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주영사는 병실 밖 어두운 복도에서 김준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는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냉혈한 살인자일까? 아니면 단순히 보험금에만 눈이 멀어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범죄에 발을 담근 어리석은 아들일까? 그의 진짜 의도는 여전히 검은 안개 속에 가려진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 안,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프음만이 무거운 정막을 칼로 베듯 깨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이틀 만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아버지 곁에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화상으로 얼굴이 붓고 피부가 벗겨진 아버지의 모습은 그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의 파도가 격렬하게 솟구쳤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유리 깨지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준호의 기억 속 강인하던 약사 김영수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다림질된 하얀 가운을 입고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로 약국을 지키던 그 위험 있는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는 가냘픈 숨을 쉬며 생과 사의 경계에서 몸부림치는 한 노인만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상반된 감정들이 핵폭발처럼 충돌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암으로 고통스럽게 신음할 때 아버지는 약국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겨우 12살이었던 준호는 학교를 마치고 달려와 혼자 엄마의 병간호를 해야 했고 밤마다 엄마의 신음소리에 귀를 막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엄마는 준호의 작은 손을 붙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도 돌덩이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독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항상 그랬냐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왜 한 번도,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주셨어요? 왜 항상 차갑게만?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용암처럼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김영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마치 1000개의 바늘이 달린 듯 무겁게 고통스럽게 열리더니 흐릿하지만 강렬한 눈빛이 준호를 정확히 향했습니다. 호야. 김영수의 목소리는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온 듯 다 갈라지고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산처럼 묵직하고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당장 의사를 불러올게요. 그러나 김영수는 약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준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 약한 손길에는 20년의 말 못한 후회와 사랑이 응축되어 있어 준호는 마치 쇠사슬에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네, 대학 등록금. 김영수가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약국, 뒤편, 금고, 내 이름으로 매달 모아왔다. 네가 꿈꾸던 로스쿨.
준호의 눈이 달처럼 커졌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영화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아버지가 약국 뒤편 작은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세고 기록하던 모습, 준호가 법조인의 꿈을 말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아버지. 당시 준호는 아버지가 오직 돈을 세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쓸쓸히 생각했습니다.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김영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화상으로 상처 입은 뺨을 타고 흐르며 그의 고통을 더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했다. 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를 보면 그녀와 너무 닮아서 가슴이 찢어졌다. 그 순간 준호의 가슴 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증오의 얼음이 태양 앞의 눈처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침묵했던 진짜 이유, 그 모든 시간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무게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냉담함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슬픔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김영수는 남은 모든 힘을 짜내어 손을 뻗어 준호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폭풍우 같은 감정에 휩싸여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차갑고 거친 아버지의 손이 준호의 따뜻한 손 안에서 나무십처럼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내가 잘못했다. 김영수의 목소리는 마지막 불꽃처럼 점점 약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던 두 사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이 그 침묵 속에서 눈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준호의 얼굴로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단단히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픔,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병원 복도는 죽음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 박지영은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텅 빈 복도에 메아리치는 가운데 문득 김영수의 병실 앞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지영이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며 경계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림자는 들키자 재빨리 옆 복도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지영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김영수의 병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피가 얼어붙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김영수의 침대 옆에 서서 링거 주사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멈추세요. 지영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들켰다는 충격에 잠시 굳었다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며 맹수처럼 지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지영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영은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발이 바닥에 있던 의료 트레이를 강하게 쳐서 요란한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해,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남자가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에 반응해 인근 병실에서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남자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깨닫고 지영을 바닥에 강하게 밀치고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영은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혀 잠시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환자를 해치려고 해요. 경비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남자는 이미 창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층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었고
그는 갇힌 짐승처럼 방안을 초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을 불렀어.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리며 주영사가 권총을 꺼내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손 들고 천천히 뒤돌아서. 남자는 체념한 듯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냉혹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바로 보험 설계사 최태석이었습니다. 최태석, 당신을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주영사가 강철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최태석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없어요. 난 그저 늦은 시간에 환자를 보러 온 걸 뿐이에요. 내가 뭘 했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그래요? 주영사가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응급실 약품 보관함에서 훔친 염화칼륨 주사죠. CCTV에 당신이 약품 보관함에 침입하는 장면부터 이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최태석. 최태석의 얼굴이 죽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다리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영사는 그를 체포하며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미리 여기 계셨던 거죠? 진정되기 시작한 간호사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영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씨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자 우리는 최태석이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다시 시도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3일째 24시간 감시 중이었죠. 다행히 늦지 않았네요. 그 소동에 김영수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고 병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준호도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공포와 혼란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영사는 성난 눈빛으로 준호를 쏘아보며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최태석이 아버님을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당신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김준호 씨? 준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을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욕심이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단지 보험금만 받으려 했을 뿐. 아버지가 실제로 다치길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주영사는 그를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준호 씨, 당신도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이메일과 최태석의 대화 내용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준호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수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바다처럼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의 준호는 마치 1000개의 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원주지방법원 대법정 박공명 판사의 무거운 망치 소리가 법정을 진동시켰습니다. 최태석의 구속심리가 진행되는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고발된 진실의 무게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언론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피고인 최태석은 살인미수, 보험사기, 위계에 의한 살인미수, 폭행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년간 총 6건의 조직적 보험사기에 관여했으며 이번에는 김영수 씨를 화장하는 과정에서 살해하려는 극악무도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최태석은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그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한때 자신만만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약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 계약을 성사시킨 것뿐입니다. 살인 의도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 행위일 뿐. 검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사기라고요? 피고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화장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병원에서 회복 중인 피해자를 다시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기입니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병원 곳곳에 CCTV에 찍힌 최태석의 범행 장면,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이메일과 문서들, 박민석 의사의 상세한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김영수의 몸에서 발견된 테트로도톡신 성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화장 과정에서 살아난 김영수의 기적적인 생존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재판장 내내 최태석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최후 진술 시간에 그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돈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돈,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어느샌가 제 영혼을 악맥에 팔아버렸습니다. 판사는 최태석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최태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는 최태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극악무도한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법정은 최대한의 엄중한 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주 형사는 법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고통과 후회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 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직접적인 살인 공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험 사기 공모 혐의는 인정됩니다. 24시간 사회봉사 200시간과 함께 2년간의 보호 관찰이 조건입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너무 가벼운 처벌입니다. 제가 그런 끔찍한 일에. 주 형사는 준호의 어깨에 무거운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형벌은 법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과 아버지 앞에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무거운 형벌일 테니까요.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준호는 이제 회복 중인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국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꽃집 하나하나에 그의 죄책감과 후회가 맺혀 있는 듯했습니다. 3번의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영수는 창가의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붉은 흉터가 그의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바다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떨렸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애틋한 부성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천년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폭풍우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격렬하게 떨렸고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찢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울지 않는 걸 보고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차가운 돌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영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화상으로 상처 입은 뺨을 타고 흐르며 따끔한 고통을 줬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은 그의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잘못했다. 김영수의 목소리가 오랜 침묵을 깨고 나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표현하지 못했던 거야. 네 엄마가 떠난 후 난 이미 내 마음도 함께 묻어버렸던 거야. 준호는 계속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흐느낌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회사에서 실패하고 빚이 쌓이고 그래서 최태석의 제안에 하지만 정말로 맹세코 아버지가 다치길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김영수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의지로 손을 뻗어 아들의 떨리는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용서의 온기는 태양보다 뜨거웠습니다. 알아, 나도 내게 큰 상처를 줬으니까 우리 서로 많이 아팠구나. 준호는 마치 구원을 받은 듯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서로 말하지 못했던 상처와 오해가 눈물로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은 과거의 고통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룩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다시 시작하자. 김영수가 따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겨울보다 더 차갑게 흐르던 냉기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온기로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가을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평화로운 오후, 김영수와 김준호는 원주 시민공원의 오래된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화상 흉터가 붉게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 맑고 생기 넘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장로의 불길을 통과하며 그의 영혼도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네. 김영수가 깊은 감탄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냉담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6개월 전 서울의 대형 로펌을 정역 사직하고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시내 중심계 영수법률사무소라는 작지만 따뜻한 간판을 걸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법률 교육이 있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제가 법률 상담을 하는 동안 아버지께서 건강 상담도 함께 해주시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김영수는 깊은 주름 사이로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화상의 흉터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좋지. 약사 경력이 아직 녹슬지는 않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쁘게 돕고 싶구나. 그는 약국은 은퇴했지만 지역 보건소에서 주 2회 약품 상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로의 끔찍한 경험은 그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고 그는 그 삶을 더 의미 있게, 더 따뜻하게 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화요일마다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내겐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김영수가 깊은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벤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이 공원에서 함께 걷는 것이 신성한 의식처럼 변했습니다.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걸으며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던 침묵은 더 이상 냉담함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공원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김영수의 눈에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도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위로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우리가 드디어 서로를 찾았다고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어루만졌고, 낙엽 하나가 천천히 춤추며 그들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아, 김영수가 감정이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가 화장터에서 깨어났을 때,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내 얼굴이었다. 그리고 네가 곁에 있어줘서,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다시 빛으로 이끌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준호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목구멍이 메이는 느낌에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지만 그는 마음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절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화장로의 맹렬한 불길은 김영수의 육체를 태울 뻔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꽃은 꺼져가던 부자의 인연을 다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습관처럼 서로에게 거리를 두기도 했고, 가끔은 쓰라린 기억이 불현듯 찾아와 가슴을 저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 진심으로 노력했고, 그 노력은 매일 조금씩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산 너머로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 앞에 아들과 아버지는 나란히 서서 경외감에 젖어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며 그들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을 테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김영수의 얼굴에 흉터로, 두 사람의 마음에 기억으로 남아있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기억들이 하나둘 소중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화장로의 비명으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용서와 이해, 그리고 치유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비로소 진정한 부자의 사랑이 따스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와 단절은 30년이라는 시간도 이겨내지 못할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진실은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김영수와 준호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기까지 거의 생사의 갈림길이 필요했다는 점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가족이 떠오르진 않았나요? 어쩌면 기적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용기 내어 건네는 미안하다는 한마디, 용서의 손길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장면이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가슴 뭉클한 감동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화해의 씨앗이 심어지길 바랍니다.